오늘의 하이라이트 역사 특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찬하 대한사랑 연수원장님은 현재 대한사랑 연수원장, 한류 열풍 사랑의장,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바른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강연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국유사로 본 신라사입니다. 박찬하 대한사랑 연수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연수원장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 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번은 신라사인데요. 신라사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PPT를 마련을 하면서 뒤쪽은 대부분 이제 불교나 신라의 정신세계를 다뤘었는데 이번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싹 뺐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한 부분, 오늘 이야기는 아마 신라의 초기 역사, 그리고 초기 역사의 왜곡과 그것의 어떤 실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신라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죠? 이쪽으로? 네. 먼저 신라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밤이요. 네,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서네야. 걸음을 멈춰라. 고요한 달빛 어린 까먹한 빛을 깨서 노래를 불러보다 신라의 밤 노래를. 네. 현인 선생님만의 특유의 그 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감으로 이렇게 리듬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오늘이 그 신라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신라는 1000년사라고 하는데요. 992년 그리고 5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박씨왕이 10명이고 석씨왕이 8명이고 김씨왕이 38명, 총합 5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000년에 장구한 그런 역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을 있었던 그 역사는 많지 않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고려 500년, 기르면은 이제 아마 고구려가 한 900년 됩니다. 실제 그 북부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한 900년이라고 중국에서도, 중원에서도 900년이라고 고구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오래된 1000년의 그런 신라의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신라의 역사 연대표를 한번 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역사 왜곡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국립경주박물관 가보셨나요? 좋았는데. 자, 경주를 가보시면 그러면은 경주박물관을 꼭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 경주박물관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역사 연대표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역사 연대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옆에 보면 접수터죠.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이제 해외 동포 언론인 협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정면은 이렇게 신라 연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아이고 이게 오프로 됐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 신라 연표를 보면은 저쪽이 건국입니다. 여기 이제 1000년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90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400년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이
300년입니다. 손바닥을 대봤더니 6배 정도가 됩니다. 6배 정도 되는 것이 300년이고 그다음에 400년은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아직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 초기 역사 400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 하나 넣었어요. 하나 넣어가지고 중간에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다. 국조를 얻는 건 당연한데도 국조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일제 식민 사학자들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죠? 신라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달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일본이 그때 침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경산도 땅을 점령을 했는데 왜 그게 나타나지 않느냐. 삼국사기에 신라 본기의 상대 앞부분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이렇게 스다소키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합니다.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은 뭐냐면 4세기에 일본이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가야 땅. 한반도 남부의 가야 땅. 여기 써 있죠. 임나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어느 일본 교과서는 임나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가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를 임나다. 이게 임나일본부를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갖다가 복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죠. 자, 좀 더 보기 쉽게 본다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임나. 가장 컸을 때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그때는 이 신라나 백제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을 정설로 만들려면 삼국사기를 믿지 못할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본 사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마스,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내무랑이 몇 대 왕입니까? 18대. 그쵸? 근데 그 이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만희 시류. 삼국사의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케우치 히로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조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요. 17대군요. 내무랑이 17대인데 17대 이전에 16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400년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은 뭐냐면 BC 57년에 개국을 했잖아요. 건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언제입니까? 356년이잖아요. 딱 400년이에요. 이 400년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박물관에도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민족의 고대 국가 성립은 4세기에야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서 17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도 좋아하고 있겠죠. 천상에서. 건국조 박혁거세 지워졌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가야의 건국사도 지금 지워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의 학계라고 하는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의 건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삼국사기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가 있잖아요. 삼국유사도 불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2025년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는 2세기의 태조왕, 백제는 3세기의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4세기의 내무랑부터 뭔가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옛날부터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고내라고 이렇게 외웠다. 사지선달할 때 태고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꾸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스다소키치나 해방 이후의 식민사학자 이병도 선생이 만든 그 틀, 시스템, 그 속에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안주하고 있잖아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왔는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초기 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천년 역사라고 버젓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 초기 역사 답변 회피하고 싶다. 신라 건국시기 말 못하겠다. 어두 교수는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그리고 윤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 초기 역사는 북한 삐라로 본다. 북한 삐라가 뭡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라의 1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400년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는 이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렇게 시위를, 1인 시위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 역사 연대표가 딱 있어요. 예, 그 앞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바꾸지 않고 있죠. 자, 영국의 박물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식이 이러니까 영국 박물관을 가면 어떻습니까? 역사 연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바뀌었죠. 근데 그 전에, 그러나 인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조선이 없죠. 청동기 연대도 잘못됐고 철기 연대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원시 삼국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언제까지냐면 300년까지다. 이때 4세기죠. 4세기까지는 원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게 지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죠. 이건 또 뭡니까? 프로토 3 킹덤. 원시 삼국의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데, 원시 삼국의 시간대가 300년까지 지속되고 300년 이후에 실제 삼국시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원시에 안 붙어 있는 거, 아, 여기부터 삼국시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또 하나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traditionally라고 하는 요 영어입니다. 요 단어 하나를 붙임으로써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신들이 쓴 거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BC 37년에 건국했다. 백제는 BC 18년에 건국했다. 신라는 BC 57년에 건국했다라는 요거를 부정하는 단어가 바로 요 트러디셔널리입니다. 트러디셔널리는 전통적으로 비슷하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반크 사이버 외교단체 아시죠? 거기서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왜 트러디셔널리라고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러디셔널리가 표현된 거예요. 신라 건국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 고구려 건국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 백제 건국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 금강가야 건국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그런데 요것만 가로쳤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BC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고 항구년을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써 있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 문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이 가로 열고, 그 문헌에 나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아. 이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문헌 표시할 필요가 없죠. 신라 건국은 57년이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문헌을 갖다 딱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믿지 않아, 이런 뜻이죠. 학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신라의 건국 역사 4세기까지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의 현실을 아시고 그 부정당하고 있는 그 건국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신라는 변한인가 진한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게 중국 문헌이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우리 학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조선, 단군조선은 삼한관경제라고 해가지고 진한, 마한, 변한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 광활한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여기 대단군이 다스리고 여기 부단군이 두 분이 이렇게 다스리는 진한이, 이제 여기가 이제 대단군이 다스린 곳이죠. 나중에 진조선으로 바뀝니다. 번한, 번조선, 마한, 막조선이라고 해서 마한은 한반도고 진한은 만주 지역이고 여기가 요소에서 뭐 산동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라가 진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진한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은 내려와서 북사만, 신채호 선생이 얘기하자면 대륙사만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진한, 마한, 변한을 형성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진한이다. 진한에 있는 유민들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180년 전 BC 238년부터 단군 조선의 유민들이 신라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238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47대 단군 마지막 고열가 단군이 이제 뭐냐면 신선이 되겠다고 입산을 하신 때예요. 요때 238년. 그러니까 끝났죠. 이렇게 해가지고 2096년에 단군 조선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일단 이제 유민들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먼저라고 하는 건 이제 신라가 건국하기 이전에 단군 조선의 유민들이,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고조선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선시에 조선 유민들이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삼국사기가 삼국만 얘기하니까 고조선을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삼국 유사가 위대한 점이 그거잖아요. 단군 조선과 그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는 조선의 유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앞서 조선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진한의 6촌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 유민들이 진한의 육촌이 이제 나중에 육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조선의 유민들이 진한의 육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선 중에서도 뭐냐면 진한이었다. 그러면 진조선이죠. 진한이 진조선으로 바뀌잖아요. 그 진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명확하잖아요. 자, 여기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근데 중국의 문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왜곡의 시초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학계 민족 진영에서도 헷갈려해요. 위치를. 신라가 저쪽에 있었다는 등 막 하거든요. 진한이 진한이다. 요 진한은 없는 진한이죠. 진한이 진한이다. 근데 이걸 왜 쓰냐면 중국의 문헌들이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양서 이런 데서 구당서 이런 데서 쭉 베껴가지고 몇백 년 동안 문헌들이 뭘 쓰냐면 진한이, 이 만주 땅에 있는 진한이야. 요 진을 씁니다. 이게 뭡니까? 진나라 진짜죠. 진나라 사람들이 진한은 진한이라고 한다. 요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진한을 진한이라고 한다. 그들이 진나라 사람인 까닭에 나라 이름을 진한이라고 한 것이다. 그 진한의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기 우리는 노역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진한이 진한이다 라고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진한이 이 진한이다 하면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요 신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게 중국 문헌을 쫙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처음에 어느 문헌이 먼저 얘기하니까 쫙 그걸 베껴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당서 300년 후에 구당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 신라는 번한의 후예다 이렇게 써버려요. 진한이 되어서 진나라 사람이 되니까 진나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번한인데 그래가지고 번화를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도 헷갈려 하는 거죠. 우리 학계든지 민족 진영에서도 다 헷갈려 하는 게, 번한의 후예라고? 그러면 신라가 여기 있었나? 하고 여기를 또 부정하고 이쪽에서 위치를 자꾸 비정을 하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라는 본래 변한의 후예다. 그 나라는 한때 낭랑에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마치 여기에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나중에 신라도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뿌리가 되는 것은 어디냐? 그건 진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한에서 단군 조선의 유민들이 신라 땅까지 내려오면서 그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신라는 초기의 국호가 계림이라고 했습니다. 계림. 예. 그래서 흠정 만주 원류고를 보면 당나라 때 계림으로 일컬었던 곳이 마땅히 지금의 길림이다. 그러니까 우리 길림성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뭐였다? 계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림이었어요. 아이고 좀 많이 잘렸는데, 길림도 발음이 지린이고 계림도 지린이다. 지린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의 발음은. 근데 어찌됐든 계림이 바로 길림이고, 지금 길림성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계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구두막한이 부여의 옛 도읍을 점령하고 나라를 동명이라 칭하였으니 곧 신라의 옛 땅이다. 신라의 옛 땅은 부여의 옛 도읍이다라고 해서 신라 그 지역에 이미 그런 어떤 신라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한 육부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육부라고 하지 않고요, 육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육촌의 위치도를 보면 이렇게 뭐 명알산, 고야촌, 알천, 양산촌, 금산, 가리촌, 자산, 진지촌, 고호촌, 대수촌, 이렇게 육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육촌 사람들이 성씨를 얻게 되는데 그거는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육촌 사람들이 신라 왕인 유리왕 때, 3대 유리왕 때는 개국공신, 공을 쌓았기 때문에 육촌을 육부로 고치고 그 다음에 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알천 양산촌은 이씨, 고호촌은 최씨, 진지촌은 정씨, 그 다음에 대수촌은 손씨, 그 다음에 가리촌은 배씨, 고야촌은 설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씨의 시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 보시면은, 경주에 가 보시면 이 육부전이 있고요. 육부전에 들어가 보면은 각 성씨의 시조들을 모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제사를, 지금도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신라 건국의 어머니 파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쫙 보시면은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신라 건국의 어머니 파소. 신라의 뿌리에 대한 두 가지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곡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의 전신이 진한인데, 이 진한을 갖다가 진한은 진한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진나라 사람들이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중국인이다. 이거 지금도 그렇게 뭐 칼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요거는 좀 잘못한 거예요, 삼국유사가. 왜냐하면 삼국사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가 또 중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모는 본래 중국 제실의 딸이다. 이 신모가 박혁거세의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신성스러운 어머니잖아요. 신모는 중국의 제실의 딸이다. 제실이니까 그래도 낫지 않냐. 근데 뭐 사실이 아니니까요. 삼국유사는 파소와 박혁거세의 혈통을 중국 한족의 혈통으로 왜곡시켜 놓았다. 그러나 정작 중국 사서에는 그런 기록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뭐냐? 건전지가 떨어진 건 아니겠죠? 네네네. 예. 껐다 키니까 됩니다. 역시. 자, 신단실기가 있습니다. 신단실기. 동신성모. 부여황실이라고 나와 있고, 그녀의 이름은 파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어이구. 신단실기. 신단실기만 나와 있나요? 예. 자, 부여황실이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선도산 성모사는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의 어머니 파소를 모신 사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당에 제를 지는데 특이하게 여성들만 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주의 선도사는 신라인에게 있어서 왕경을 서쪽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신성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해발 380m, 선도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성모, 성모를 모신 사당입니다. 선도산 성모는 본래 중국의 황제였다고 이름을 사소라고 하였는데 신선수를 되어 신라 땅에 오게 되었다 합니다. 이에 황제가 소리개 발에 선지를 매달아 딸에게 보냈는데 이 소리개가 머무는 곳에 집을 삼으라. 네, 여기에서도 보면 중국 황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뒤에 이제 여성들만 제를 지내는 모습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두 개가 대립하잖아요. 중국 제실의 사소다, 부여 제실의 파소다. 사소 파소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중국 제실이냐 부여 제실이냐, 이것은 뭐냐면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신단실계도 그다음에 환단고기에도 보면 부여제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부여제실이라고 하면 북부여를 말한다. 이때 당시에 연대를 따져보면 부여제실은 어디냐? 뭐냐면 뭐 북부여의 역사 자체가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두막 단군이다. 5대 고두막 단군의
딸이다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여제실이라 하면 북부여를 말하고, 시간대를 보면 박혁거세의 어머니 파소는 북부여 제5대 고두막한의 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파소가 박혁거세를 낳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연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태백일사를 한번 보면요, 사로의 시왕은 선도산 성모의 아들이다. 옛날 부여제실, 그죠? 부여제실이라고 나오잖아요. 신단실기도 그렇고 태백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제실의 딸 파소가 있었는데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하여 사람들이 의심함으로 눈수로부터, 눈수, 야, 저 흑룡강서 왼쪽에 보면은 눈수가 있습니다. 이 눈수에서부터 도망쳐서 동옥조에 이르고, 요 위에 북옥조가 있죠. 동옥조가 있고 여기에 이르러서 또다시 배를 타고 남하여서 진안의 나얼촌에 도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얼촌, 진안의 나얼촌입니다. 이 나얼촌에는 뭐가 있냐면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죠.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신라시조의 박혁거세의 탄생지. 파소는 나얼촌의 나정이라는 우물 근방에서 박혁거세를 낳게 된다. 이곳에 사는 소벌덜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파소의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길렀다. 박혁거세가 13세가 되어 진안 육부가 함께 받들어서 박혁거세 거서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칸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칭기스 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부 다 칸이라고 하는 그 직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혁거세 커서 칸, 뭐 이렇게 읽으면은 좀 힘이 있어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정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팔각형으로. 팔각형은 뭐냐면 여기에 나정이 있던 곳이다라고 해서 뒤에 후대에 있는 왕이 여기다 팔각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라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나정, 구전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02년 일부 시설이 허물어져 보수와 발굴을 병행하던 중 예상치 못했던 대형의 팔각 건물지가 발굴됩니다. 지름 20m에 초성만 50개에 달했고 성렬이 단정히 조성되어 있었는데 중심 우물자리라 생각되던 곳은 팔각 건물 중앙 기둥자리였고 남쪽 성렬과 중간 지점에 우물로 보이는 자리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목책렬이 이 우물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었는데 사서의 나정이라 추측되지요. 명문 앞편도 나왔는데 의봉 4년 679년입니다. 즉 삼국사기에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마치고 679년 많은 건물을 짓는데 사천왕사, 동궁, 궁궐을 화려하게 다시 고쳤다는 기록이 있으니 이때 신궁으로서 나정도 손보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손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물 팔각으로 되어 있는 그 터의 중앙에서 오른편에 거기가 우물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로 다시 돌아와 보면 기원전 69년에 초하룻날 육부의 조상들이 각자 자제들을 데리고 다 함께 알천이라는 언덕이 있어요. 알천이라는 언덕이 실제로 경주에 있고요. 그 언덕 위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다. 덕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자라고 모였습니다. 신라의 육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이 양산 및 나정, 아까 보셨던 그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들이우더니 흰말 한 마리가, 백마가 온 거죠. 백마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어디다 대고? 앞에 있는 황금 아래다 대고서 절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줏빛 알 한 개가 있고 마른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줏빛 알이거든요. 자줏빛.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국조가 나올 때마다 자줏빛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색이라는 거예요. 자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지 신화가 있습니다. 자, 기말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65년에 탈해왕 시기에 이제 기말지가 나타나잖아요. 탈해왕 시기에 호공이 시림 속에서 큰 광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 구름이 자색이에요. 완전히. 구름이 자색인데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는데 거기에서 황금괴가 나와가지고 그 괴를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누워있더라라고 하는 이 기말지의 이야기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색이 나와 있죠. 자색 구름. 자, 그러면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김수로왕이 또 건국을 할 때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자색 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색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주도에 삼성혈에 가보니까 제주도에 보면 탐나구 건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거긴 더 많이 나와요. 자주색 흙으로 봉한 목함이 파도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었고, 자줏빛 옷을 관대를 한 사자가 있었는데, 자색이 출중하고 품이 다양한 공주 세 사람이 전부 자색이에요. 자색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색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단고기 북콘서트에도 나왔던 자기 동네. 자색의 기운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동네, 자색의 기운. 이 자색의 기운은 동방 땅에 이 자색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색은 뭘까? 요즘에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 글로벌 스타가 쓰고 있죠. 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이 오면은 그 나라의 건물들을 전부 다 가장 유명한 건물들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보라색으로. 자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남산하고 뭐 전부 롯데타워 전부 다 자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공연할 때. 자색이거든요. 자색은 뭐냐? 천상에 자미연이 있다. 들어보셨죠? 자미연, 천시연, 태미연 해가지고 자미연이 있는데 이 자미연의 기운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색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원에 자금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곳, 거기에는 뭐냐면 황제가 있으려면은 이 자색의 기운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극한 에너지라고 해서 보통 에너지 한 10,000배가 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극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극한 에너지 우주 광선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한 120명의 과학자들이 수년 전에 북두칠성에서 온다. 그 북두칠성은 포함한 게 자미연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나사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린 겁니다. 뭡니까? 이색으로 그렸어요. 이색. 자색으로 그렸거든요. 자색의 에너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아마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사에서 그린 그 빛이거든요. 어디로 옵니까? 자, 이 자색이 어디로 와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가 있어요. 한국이 있어요. 네? 여기가 북한이고, 북한은 아예 없죠. 빛이. 여기로 이제 자색의 기운이 막 내려오고 있는 그런 거를 이 나사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자줏빛 알 한 개가 있고, 마른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자색은 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자가 건국을 할 때 이 자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알을 쪼개보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있었다. 알을 깨고서 어린 사내아이를 얻으니 그는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동천에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났다. 그리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췄다. 그 아이를 혁거세 왕이라고 이름하였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양아버지가 나와요. 소볼공, 소볼돌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나정 곁에서 이게 육촌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그 육촌 중에서 특히나 소볼공이 왔다라는 거죠. 양아버지. 소볼공, 소볼돌이라고 합니다. 그는 혁거세를 집에 데리고 와서 10여 세가 될 때까지 양육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자,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호천의 촌장 소볼공이 양산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에 숲 아래에서 말이 아까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볼공이 바라봤다 단독으로 이거냐 아니면은 육촌이 다 이상한 기운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알천 언덕에서 다 같이 내려왔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키웠죠. 네. 그래서 이 박혁거세가 13세 때 이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박혁거세는 뭐냐면은 저도 박씨지만 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밝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밝다라고 하지만 박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박이라고 하는 건 광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혁거세라고 할 때 혁거세라고 하는데 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7세 환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혁서환인이라고 하는데요. 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명을 뜻해요. 예, 세상을 크게 클거자 세상 세자 그래가지고 세상을 크게 광명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혁거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혁거세 왕의 다른 이름을 불근해라고 한다. 불그레, 북내, 박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명이세라고 하는 신라의 건국의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전부 광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라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서 건국을 했다. 19세기까지 일본에 그리고 이 박혁거세의 위상이
뭐냐면 신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일본에 2700여 개의 박혁거세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세 신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좀 하면 좀 이상하지만 거세 신사, 박혁거세 신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가고시마 현에 있는 거세 마을에 있는 거세 신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이고 있죠? 거세 신사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신사는 다 똑같이 이렇게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안쪽에 보면은 거세 신사 또 이렇게 써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지. 진짜 2,700여 개가 있었는데 다 없앤 거는 보통은 언제냐면 메이지 유신 때예요. 메이지 유신 때.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본 땅에 있는 걸 없애버린다라고 해서 한이라고 써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세 신사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일본에서 사온 책인데 여기 보면은 신라 신사 고대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신라 신사라고 해가지고요. 일본 전역에 있는 신라 신사, 지금도 남아 있는 신라 신사거든요. 여기 이 책에만 해도 수백 개예요. 수백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남아 있는 신사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보통 일본 열도 하면은 이제 백제하고 가야가 이제 뭐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안가를 이루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신라도 만만치 않게 일본 열도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박혁거세는 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역사가 되냐? 이건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토론 시간에 들었고요. 영상도 있지만 그건 뭐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래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사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표현의 과학성을 근거로 역사적 실체를 검증한다면 어느 나라 고대사든 대부분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가야, 고려, 조선의 역사까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들이 보는 방식은 뭐냐면 방법론적 유화론이다. 유치하다 이거예요. 그냥 아래서 나왔으니까 그건 허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깔아뭉개놓고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걸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고대사 서술이 신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의 기본 상식인데 그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는 것이 지금의 학계다. 실증사학의 유화론적으로 그런 발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건국신화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고대사의 지평을 완전히 거두고 없애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다 이런 이야기로서 이제 건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화는 역사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신화의 어떤 이야기로 지금 구전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게 신화와 역사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박혁거세도 계시고요. 부인도 있잖아요. 여왕 알령 부인이 있습니다. 신라 최초의 왕비 알령 부인은 보시면은 알령 부인의 그 처음 태어났던 그 알령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알령정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우물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그 우물이고 요건 기념비를 세워둔 겁니다. 요렇게 되죠. 그 이야기는. 용이 알령정에 나타나 그의 오른쪽 갈빗대에서 한 계집아이를 낳았는데 입술이 닭의 부리처럼 생겼다. 이상히 여겨 월천 북천에 가서 씻으니 부리가 떨어지고 예쁜 입술이 나타났다. 한 할머니가 데려다 길렀는데 우물 이름을 따서 알령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런 뭐 그림으로 요즘에 AI가 잘 그려줍니다. 이런 그림 어디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렸는데 자, 이 여자아이가 자라서 덕이 있건을
시조가 이를 듣고 만나서 왕비로 삼았다. 그때 사람들은 혁거세와 알령을 두 명의 성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데하고 다르죠. 두 명의 성인이다. 그냥 남성만 성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이때 성인이라고 한 겁니다. 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신라가 여왕이 많이 배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신라에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두 명의 성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령정도 뭐 잠깐 볼까요? 이제 알령정이라고 이렇게 소개 글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 여기 이제 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가 이제 오릉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신라의 왕비가 강림터다 이렇게 기념비가 이렇게 써 있고요. 뒤쪽에 보면 우물이 있습니다. 이걸 꺼내면 아마 옛날에 우물이었을 건데 뭐 지금이야 다 말랐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박혁거세는 바로 이 알령정이 있는 곳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오릉이 있거든요. 이 오릉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0년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다스렸다 여러 가지 이제 행적들이 있는데요. 딱 지나서 나라를 다스린 61년이 되던 어느 날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뒤에 그 죽은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큰 뱀이 나타나더니 쫓아다니면서 이를 방해함으로,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떨어진 몸을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를 뱀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채를 5개로 떨어진 그 시신을 각각 장사 지내어 오릉을 만들고 능의 이름을 사릉이라고 했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일 이건 뭐냐면 변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변고가 있었는데 이때에 박혁거세 죽고 그리고 부인 알령 부인도 돌아가시게 되는 뭔가의 변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죠. 근데 이것이 일안이고요. 우리 박 씨의 후손들은 이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혁거세, 이 오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박혁거세와 알령 왕비 그리고 박혁거세 그 남해왕 그 아들, 그 다음에 남해왕의 아들 유리왕, 그리고 유리왕에서 그 다음에 5대 파사왕까지 이 박씨의 4분의 왕과 그리고 박혁거세의 부인을 모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박혁거세 거서관이고요. 남해 차차홍이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고 합니다. 박유리 이사금, 파사 이사금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5대가 박씨, 그 다음에 6대, 7대, 8대까지 박씨, 지마왕, 일성왕, 아달라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덕왕, 경명왕 해가지고 56대가 경순왕인데 마지막 이전까지 3, 4, 5대, 53, 54, 5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박씨가. 자, 그래서 신라 3대 왕인 박유리왕, 박을 붙이자면 그러면 이제 육촌을 육부로 고치고 그리고 각 성씨의 시조들을 성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국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양산초는 이씨, 구호초는 최씨, 구호촌 최씨죠. 소볼돌이. 그다음에 진지초는 정씨, 대수초는 손씨, 가리초는 배씨, 그다음에 고마초는 설씨 각의 성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보를 보시면 여기가 박씨예요. 박씨가 있다가 중간에 4대에 석탈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석씨가 이렇게 오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박씨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씨 중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여기 초기의 마지막이죠. 아달라 왕이 있습니다. 아달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달라 왕 때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아달라 왕이 다시 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니까 그때 뭘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신라의 아달라 이사금, 연호랑 세오녀 부부가 동해 바닷가에 살았는데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에 갔다가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세오녀도 역시나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어요. 뭐 해와 달에 해당되는 분들인가 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아달라 왕은 사신을 보내서 두 사람이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늘의 뜻이라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오녀가 짠 명주를 주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다시 빛이
신라에도 나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과연 연호랑과 세오녀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왜냐하면 연호랑 세오녀는 우리 쪽에 나오는 내용이고 일본서기라든지 일본 역사 기록에는 누가 나오냐면 신라 왕자가 넘어간 내용이 나와요. 천일창. 이게 이제 천일창 동상입니다. 신라 왕자 천일창, 아메노 히보코라고 일본에서 부르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적옥녀라고 합니다. 아까루 히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본서기 고사기 쭉 해서 이런 데에 보면은 전부 신라 왕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신라 왕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일창 적옥녀 전승은 연호랑 세오녀의 전승과 닮은 점이 유사점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쭉. 그래서 양 전승을 동일 전승의 이형, 다른 형태로 바라본다. 이건 뭐냐면은 그리고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으로 넘어간 그 사건은 천일창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뭐 적옥녀라고 해서 그 부인이 넘어간 그 사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뭐가 전수가 되느냐? 신라에서 일본에 전수된 두 가지 문화 코드가 있다. 신라에서 조화삼신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하늘에 이제 조화삼신이 계시는데 그와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신단수, 우리 신단수 문화가 있잖아요. 화능천왕이 이렇게 태백산으로 와서 신단수 아래에서 그 신단수 문화가 전수가 되는데 이거를 히모로기라고 합니다. 신단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신단수라는 저 한자를 쓰지가 않고요. 웅신리라고 써요. 웅신리. 뭔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웅신리라고 했습니다. 웅신리라고 했는데 웅신리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히모로기라고 읽습니다. 히모로기라고 하는데 이 히모로기 웅신단이 웅신을 모신 단이죠. 웅신단이 전수함으로 해서 일본의 신사 문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웅신단이에요. 웅신을 모신 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신라의 왕자가 전수가 되면서 신사 문화가 시작됐다. 신사 문화가 지금 일본에는 뭡니까? 온통 다 신사 문화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내려왔냐? 천일창, 연호랑 세오녀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일본 속에 그렇게 신라의 역사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홍윤기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또 상생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속에 신라의 역사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씨왕이 10명이 있고 석씨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석씨왕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요. 석씨왕의 시조는 바로 석탈해입니다. 석탈해. 4대 석탈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씨가 쭉 유리왕까지 해가지고 뭐 6명의 이제 공신에게 성씨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석씨가 들어오면 제4대 석탈해께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석씨가 박씨들이 좀 나오다가 5대, 6대, 7대, 8대 그 다음에 뭐냐면 9대부터 해서 12대까지 그 다음에 13대 여기 김씨가 나옵니다. 이제 미추왕. 그리고 미추왕에서 다시 석씨로 가서 14대부터 15, 16대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어져 가지고 김씨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혁거세의 아들인 남해왕의 사이가 되어서 등극을 하게 된다. 바로 석탈해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석탈해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탈해는 본시 다파나국 출생이다. 이거 이제 삼국유사에는 용성국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다파나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서가 있어요. 석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의 출생으로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 천리쯤 되는 곳에 있다. 그럼 석탈해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파나국이라고? 다파나국? 이런 거죠. 다파나국이라고 하는 건요. 태백일사에 보면 라국이라고 나오거든요. 다파라국이라고 합니다. 나와 라는 치환이 가능하다. 서로 교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파나국은 삼국사기의 다파나국은 태백일사의 다파라국이다. 다파라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소산 부근에 여기 다파라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석탈해는 여기에서 나와서 뭐냐면 이렇게 신라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뭐냐면은 일본인이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상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석탈해는 나왔던 다파라국은 뭐냐? 그거는 고구려 개국 공신 협보가 건국한 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개국공신 협보가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개국공신 누가 있습니까? 주몽의 친구 3명 있잖아요. 주몽 드라마에도 나오는 오이마리 협보, 오이마리 협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협보가 있습니다. 근데 오이마리는 유리왕 때까지 이제 쭉 협조를 했는데 이제 주몽 이어가지고 이제 유리왕이 나왔는데요. 유리왕이 막 이렇게 그 사냥만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협보가 뭐라고 합니까? 유리왕에게 정사를 좀 돌보십시오. 왜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가나니까 분노한 유리왕이 협보를 대보, 어떤 큰 직책에서 파하고 뭐 이게 작은 일만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협보는 그대로 고구려를 떠납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가버렸다. 남쪽 한으로 가버렸다. 라고 이렇게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후의 행보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자 남한으로 내려갔는데 이 협보가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태백일사입니다.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협보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냥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갔다. 더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해포를 거쳐 구야 항구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큐슈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더 내려갑니다. 큐슈로 왔다가 더 내려와가지고 협보가 배를 타고 북쪽이었는데 아소산으로 옮겨 살았다. 아소산. 이게 활화산이죠. 아주 뭐 이거 터지면은 일본 뭐 이제 후지산 마냥 이렇게 침몰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소산. 이 아소산으로 옮겨 살았는데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다. 그럼 여기가 다파라국이라는 거예요. 아소산 주변에 다파라국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여기는 구야한국이 있어요. 변진계가 내려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야한국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또 자리 잡고 있네. 그래 좀 더 내려가자. 그 내려가니까 여기는 좀 뭐 이렇게 좀 비어 있고 살만한 땅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고구려계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큐슈의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다파라국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파라국 출신이 바로 석탈해다. 석탈해.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다파라국 출생으로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용성국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큐슈 중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의 신하 협보는 열도로 건너가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다. 이 다파라국은 아소산 부근에 있었고 원래는 구마모토, 웅본성, 웅습성 여기를 차지한 나라였는데 4대 탈야왕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올라와서 신라의 4대 시조가 되었다. 석시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석시는 석탈의 왕으로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하면서 9, 10, 11, 12 그 다음에 14, 15, 16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석탈의 왕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자, 이분들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석탈해잖아요. 내해죠. 해. 첨해죠. 해. 석을해잖아요. 광명을 상징합니다. 광명.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박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그 광명을 상징하는데 이 석탈을 시작으로 해서 석시 혈통들이 8명을 배출해서 173년간 신라를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석시 인구는 지금 10,000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석시족은 석탈의 이후 173년간 8명의 인물을 배출하면서 신라를 다스리다가 4세기 초 김씨족이 왕권을 빼앗은 이후에 멸문지화의 멸족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석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 지방으로 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피신길을 떠나서 멀고 먼 타향의 두메 산골이나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정착하여가지고 왕손의 신분을 숨기면서 그러니까 성을 바꾼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숨기면서 600여 년을 혈통도 맥도 없이 기나긴 세월을 운둔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석시 제를 지낼 때 가봤어요. 이제 춘분 때인가요? 그때 이제 가봤는데 숭신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똑같이 이제 석시도 그날 지내고 박씨도 지내고 김씨도 같이 경주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적죠. 제가 이제 세봤어요. 오시는 분들 한 60여 명 오셨습니다. 많이 오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보면 경주 시장도 세 군데 다 들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씨하고 박씨는 좀 오래 있어요. 근데 석씨는 잠깐 왔다 갑니다. 네. 10,000명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제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석시도 이제 10,000명이 그래도 있다. 그래도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절을 하고 있죠. 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석씨라는 성을 이은 후손 1만여 명이 지금도 조상의 이름을 잊지 않고 절을 올리고 있다. 석씨 왕족은 뿔뿔이 흩어져 성을 숨기고 수백 년을 살아야 했지만 그 세월 동안 이름을 지키는 일은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고 또 이렇게 맥을 잇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조상을 기리는 또 소수의 절을 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전부 다 신화로서 이제 허구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역사로서 지금 보고 있지만 허구로 지금 학계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시 초기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신라와 가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전쟁, 이런 역사가 있는데 탈해 이사금 때, 석탈해 때 이때 뭐냐면은 신라의 아찬 길문이 황산진 입구에서 가야 군사와 싸워서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천여 명이면 대전쟁이죠.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야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초기 역사는 배우지 않거든요. 논문에 만약 썼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논문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인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문 장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라에서는 큰 공을 세웠는데 뭐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꺼졌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2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 휴전협상을 맺으며 20년 동안 치러졌던 1차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이제 파사 이사금 5대죠. 5대. 이제 4대 석탈에 지나서 파사 이사금 때도 가야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에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가지고 승리하고 포로를 많이 잡았다. 서로가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파사 이사금과 수로왕이 휴전협정을 맺으며 20년간 치러왔던 1차 전쟁은 무승부로 종결이 된다. 87년이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까지 합하면은 한 20년 동안에 가야와 신라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치의 마지막으로 가면요. 뭐 2명이 더 있지만 가장 남아있는 것 중에 석유래왕이 있습니다. 오사카 침공 들어보셨나요? 아니, 뭐 신라가 오사카를 이 초기에 침공을 했다고? 라고 하는 건데, 저 유래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탈해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미추왕이 다음에 이제 유래왕이 있는데, 다양한 사서에서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서에서 일본 오사카를 정벌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유래왕 6년 289년에 이거 삼국사기엔 요것만 나옵니다. 삼국사기는 일본으로 막 이렇게 진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건 뭐 우리 역사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아마 안 적는 것 같아요. 유래왕 6년에 여름철 5년 외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배와 갑옷과 무기를 손질했다. 손질하고 뭐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석탈에도 보면 아까 드렸잖아요. 협보가 남한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일본으로 간 건 안전하고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여기도 보면 일본으로 넘어간 그 이전에 배와 갑옷과 무기를 손질하면 뭐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치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유래왕 8년 응신천왕 22년에 291년입니다. 이때에 신라군은 일본의 오사카를 공격하였다. 명석포를 공격하고 이에 일본이 화친하기를 원하면서 백마를 갖다 목을 잘라요. 피를 보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저희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완전히 이때 당시에 뭐 일본 전체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기를 한 거죠. 샷.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왜가 쳐들어온다고?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갔다.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 어딘가까지가 아마 신라 영토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면 오사카가 있잖아요. 근데 오사카 바로 직전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일본 서기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일본 서기에 갑자기 어우별 세력이 등장했다. 그래서 응신왕이 6편을 떼주었다. 그냥 항복한 게 아니에요. 땅을 떼줬어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라 땅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병이 일본을 공격함에 깊이 명석포까지 들어왔다. 이창 일본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명석포가 어디냐? 지금도 여기 보이시나요? 아카시시라고 돼 있습니다. 명석시라고 돼 있죠?
여기에요, 여기 명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명석포인데, 제가 오사카라고 말씀드린 건 오사카라고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명석포라고 하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고베에 보면은 고베에서 여기가 담노도예요. 백제 담노할 때 그 담노라고 하는 한자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백제 담노 중에 하나입니다. 담노도인데 이 담노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여기가 명석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라가 석시 왕 때 들어갔다는 건데, 거기 이제 해협을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에요. 이 빌딩 보이시죠? 여기가 명석시입니다. 명석포가 있었던 곳이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담노도로 해가지고 제가 담노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한번 찍었습니다. 네, 이곳은 아카시 해협대교입니다. 아카시가 명석시예요. 해협대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2위고요. 원래는 1위였어요. 거의 약 4km 정도 되는 현수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아카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공석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한 4km 정도 우측에 있는 곳이 바로 명석시인데요. 아카시라고 하는 시인데, 저 부분까지 291년에 신라가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291년인데요. 삼국사기에는 289년까지 9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래왕 14대 유래왕이 외의 정보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다 와서 명석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끊었습니다. 자, 이게 3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일본의 사학자들이 4세기 내무랑부터라고 했을까? 이런 역사가 이제 일본 서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 4세기 내무랑 이전에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학계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서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역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석시가 4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9대, 10대, 11대, 12대, 그 다음에 김씨, 미추왕이 있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빨간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김씨예요. 드디어 이제 김씨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박석김에서 쭉 김씨로 이어지다가 멸망을 한 것이 아니고 이때 마지막에 또 박씨가 들어가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그래서 박씨가 3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신라가 1000년을 이제 형성을 한다. 김씨는 소금천씨의 후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 어디냐면은 이제 보통 휴게소에 가면 이걸 팔더라고요. 성씨로 된 자를 팝니다. 그래서 그냥 김씨를 사왔는데, 김씨를 보면 김씨는 그 출자 소호금천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김씨의 출자는 소호금천씨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씨는 소호금천씨의 후예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의 후예면서 성을 김씨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유신의 비에도 나오고 신라 삼랑사의 비문에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씨로 하였다라고 나오고,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틀립니다. 틀린 말이에요. 헌원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중국 문헌에서 헌원의 자손이 소호금천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소호금천씨의 후예다 이것만 아시고요. 헌원의 후예는, 황제헌원의 후예는 절대 아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걸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자, 그래서 1954년 중국 섬서성에 있는 뭐 이게 대당고 김씨 부인 묘가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신라인의 딸이자 김충우의 손녀의 어떤 비문인데, 소호금천 시신이 우리 가문을 여셨는데, 소호금천 시신이 곧 우리 가문이 시를 받은 세조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원조상은 뭐냐면 일제다. 김일제가 나옵니다. 김일제. 네, 그렇죠. 소호금천 씨가 있고 김일제가 있다. 흉노 조정에서 서한에 귀순하셔서
한무제에게 벼슬을 하셨다. 명예와 절개를 삼가니 시중과 상시에 발탁하고 투정 후에 봉하셨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요. 소호금천씨가 있던 무대는 어떤 문화를 형성했냐.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소호금천씨가 있던 곳은 대문구 문화라고 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산동을 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산동성 대문구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소호금천씨는 제천금인의 풍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금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환웅천왕의 웅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죠. 금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리던 흉노족의 풍속인데 흉노족은 그 선대에서부터 이 풍속을 이어받은 거죠. 소호금천씨로부터 이어받았다라고 합니다. 한무제가 김일제에게 너희는 제천금인이니 김씨로 하라라고 하면서 김씨성을 하살했다. 이게 김일제 전에 나오거든요. 김일제 흉노 휴도왕의 태자다. 흉노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흉한 노예다라고 하는 쓴말이기 때문에 원래 말은 뭐냐면 훈족이라고 하죠. 훈족. 근데 훈족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에는 뭐냐면 한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리고 그 궁극에는 환에서 왔죠. 환에서 한에서 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흉노라고 이렇게 잘못된 언어를 쓰고 있죠. 한무제의 신임을 받아서 김씨성을 받았으며 투후에 봉해졌다라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기록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왜곡을 하잖아요. 자꾸 왜곡을 해요. 신라의 뿌리에 대해서도 신라의 진하는 진한이다라고 하면서 왜곡을 해버리잖아요. 박혁거세도 중국제실이라고 이렇게 자꾸 아전인수적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믿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세력이 있을 때, 그죠? 만약에 자기가 비등하고 경쟁하고 또는 전쟁을 하든지 그런 세력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냥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할 때 성씨를 준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이제 발해마을 오셔가지고 제가 이걸 하나 집어놨는데요. 신당서 북적 열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측천무후가 걸사비호를 허국공에 봉했다. 책봉이라는 말이 책봉. 걸걸중상, 대중상을 진국공에 봉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용서했다. 그의 죄라는 것이 뭡니까? 요수를 건너서 태백산의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오루화를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전투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래 전쟁하는 상대에게 이걸 줍니다. 뭔가 당신은 뭘 맡으시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책봉을 하는 척 하면서 마치 문헌에만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게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중국의 역사 왜곡 뭡니까? 걸사비호를 허국을 줬다. 근데 허국을 줬는데 받질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개국공신이잖아요. 진국을 건국하는데 뭐냐면 개국공신이 걸사비호 장군이고 그리고 대중상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되는 걸 봤을 때 과연 한무제가 성을 줬겠느냐? 원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을 주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일제 일족이 이게 나옵니다. 김일제 일족이 한나라에서 영달하더니 왕망이 김일제의 후손 또는 김일제와 가까운 친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왕망이 쿠데타로 한족을 멸하고 신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한족에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15년가량 지배를 했던 것이 바로 신국이거든요. 신국. 근데 이것도 왜곡되어 있어요. 한나라 지도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신국의 지도도 완전히 15년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지도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왜곡된 지도를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왕망이 쿠데타로 한족을 멸하고 신국을 세웠다가 17년 뒤에 유수에게 패망을 당하였다. 패망을 당하고 이 왕망을 도왔던 김일제 후손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야죠. 그래서 이때 김일제 후손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었다. 신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제, 사실은 이제 이름도 비슷하죠. 김일제, 김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김일제의 어떤 후손을 쭉 이어져 오면서 김알지가 중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신라 김씨 왕조의 어떤 시조가 된다. 실제 왕으로 이렇게 올라서지는 않았죠.
자, 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수로왕과 허황옥도 보면은 동방 가야행의 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다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문헌상으로 보면은 허황옥은 인도 출신이면서 뭐냐면은 출생지는 여기입니다. 보주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김해 가보면 아시겠지만 보주태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주는 어디냐? 사천선 안악현이다. 90년대 이거를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디로 오냐면은 역시나 이 산동반도를 거쳐서 가야 땅, 그러니까 신라가 들어오고 가야가 들어오고 비슷한 연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문헌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소호금천 씨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먼 거리를 가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라 삼국유사에 보면 삼위태백이 있잖아요. 환인천지께서 환웅이 갈 만한 땅을 홍익인간할 만한 땅으로 뭐냐면은 삼위와 태백 두 곳을 바라보셨는데 태백산이 홍익인간할 만한 땅이다라고 해서 환웅천왕을 보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발해의 역사서에 보면 금악이 나옵니다. 금악. 이렇게 되잖아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삼위산과 태백산이 가히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홍익인간할 만한 땅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바이칼 동쪽에서부터 환웅천왕께서 태백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요령성 평강지구에 보면 이런 장식이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은 여기 호랑이에요. 여기 곰입니다. 웅족과 호족이 이 위에는 뭡니까? 이렇게 셋으로 돼 있잖아요. 삼수 문화가 발달해 이게 환웅천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 신앙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환웅천왕의 품 안에서 웅족과 호족이 있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은 이미 호랑이는 어떻게 되면 이쪽에 환웅이 어디를 바라봐요? 환웅천왕이라고 한다면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곰을 바라보는, 웅족을 바라보는 거죠. 이쪽을 채택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붕 떠 있어요. 입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뭐가 있죠? 뒤에 보이시나요? 뭘로 보이시나요? 돼지요? 늑대입니다. 늑대. 이리 늑대거든요. 곰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웅족과 호족인데 늑대족이 있었다? 그들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늑대족은 뭐냐? 유목민이거든요. 몽골 유목민의 상징 늑대입니다. 오손, 고차, 돌골,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흉노, 뭐 이런 게 다 늑대거든요. 튀르크 계열의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디냐면 안파견 환인께서 삼위태백을 바라보신 그게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금악도 보셨다는 거예요. 금악도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악이 뭐냐? 요게 나와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발해 유민들이 내려오면서 자신들의 역사서를 가지고 오죠. 조대기입니다. 조대기하고 단기고사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조대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조대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대기도 없애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조선 왕조에서 투거를 해라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조대기가 있죠. 이 조대기에는 뭐냐면 금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금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천산에서 태백산으로 환웅천왕을 보내고 삼위산으로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반고를 보내고 했는데 뭡니까? 금악산으로 과연 누굴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죠. 금악은 알타이산입니다. 알타이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고대 문명은 북방 문명과 알타이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 알타이 산맥 북은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기마 민족과 맥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대사로 발령이 난 그 이병화 대사가 있었는데 그때 카자흐스탄 우리로 보면 문체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불러가지고 장관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하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온 것이 아니고 알타이 지역에서 살던 한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 땅에서 온 것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카자흐스탄인이 되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체부 장관이. 자, 그렇죠? 여기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저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되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알타이로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다. 한 조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라잖아요. 신라의 황금 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라에서 나왔던 지금 국보인데요. 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카자흐스탄에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엔 요것만 발굴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몰랐다가 신라의 보검이, 황금 보검이 발굴되면서 아, 요것도 검이구나. 요거는 그린 거잖아요. 아, 요것도 검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신라의 보검이 훨씬 더 발달했죠. 신라하고 카자흐스탄에 똑같은 형태의 검이 있더라. 이게 다른 곳에는 중간 단계에서 키질석굴에서 좀 보입니다.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의 단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라의 이 보검과 같다. 또 신라의 금관이 있습니다. 신라에 이렇게 금관이 있죠. 신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 금관, 이건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동관이 아니고요. 순금으로 이 금관이 전 세계 14개가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신라가 제일 많죠. 그래서 신라를 금관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라에 6개, 가야에 3개, 고구려에 1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라는 저 150여 개의 그 무덤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았잖아요. 드러낼 때마다 금관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발굴을 한 능을 보니까 금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관, 뭐라고 하죠? 금관총이다. 이렇게 지었더니 그 다음 거를 이렇게 꺼내봐도 금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명명을 잘못한 거죠. 거기만 금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굴을 한다면 수십 개도 나올 수 있는 게 신라의 금관이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금관은 지금 이런 6개가 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알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금이잖아요. 금. 그러니까 금을 가장 화려한 금을 쓰는 곳이 바로 어디냐? 카자흐스탄하고 그다음에 신라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인간. 카자흐스탄은 황금인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자에서부터 옷에 이제 그다음에 밑에 그 아래까지 전부 다 황금으로 치장을 해서 그걸 또 어떻게 세팅을 잘해가지고 세워놓으니까 황금인간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황금인간.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황금이 완전히 황금으로 치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라는 어떻습니까? 신라도 사실은 마네킹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놔야 돼요. 세워놓고 옷도 좀 입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황금 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허리띠 쭉 해가지고 내려와서 발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 AI로 좀 그려봤는데 뒷배경을 좀 바꾸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금관에서 귀걸이에서 금 이제 있잖아요. 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국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렁치렁한 것도 이 금이고 마지막에 무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는 또 신발이 나옵니다. 금동 신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신라도 황금 인간이구나. 그 지향하는 바가 바로 황금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봉분이 있는 적석 목각분이 있는데 알타이 지방도 똑같이 적석 목각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뭐냐면은 아, 소호금천 씨의 후손이면서 또 흉노라고 불리는 그 훈의 그 김일제의 후손일 가능성이 이제 김 씨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을 보면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신라를 구원한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는데 신라는요, 제가 봤을 때는 신라는 이미 이때 4세기에 큐슈를 정벌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정벌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탈환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탈환하고 여기를 탈환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오면 391년, 96년, 99년에 신라의 본토 경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라 침공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계속해서 자기의 영토를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광개토 태왕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광개토 태왕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외놈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외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삼국사기에 보면 외가 쳐들어온 기록이 너무나 많거든요. 50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만 보더라도 그런데 야, 이거 싹을 완전히 발본색원 해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만 몰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갑니다. 예, 광개토 태왕이 대마도로 갑니다. 대마도로 가서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자, 구원을 요청을 해서 뒤를 추격해서 임나가라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학계에서는 가야라고 하잖아요. 자꾸 한반도에 있는 가야다.
뭐 김해다 아니면 그 옆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위치 비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마도입니다. 대마도거든요. 일본에서 축자국에서 이천리다. 축자국이 여기 있잖아요. 축자국에서 이천리다. 이게 이천리가 그냥 이천리로 하면 벌써 서울까지 갑니다. 이게 물리적인 그 위치가 아니고 하루를 자고 여기서 배를 타고 자면은 여기로 일기도로 오고요. 또 하루를 가면 여기서 자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가 일천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에서 하루거리 일천리. 해양에서 하루거리 일천리. 그 축자구에서 이천리라고 하는 거는 대마도. 여기가 임나의 위치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국지예요. 삼국지를 보면 그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야한국에서 일천리 가면 대마도고 일천리 가면 일기도고 일천리 가면 말로국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일본 서기하고 삼국지하고 환단고기를 빼더라도. 그게 대마도입니다. 대마도가 임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대마도의 지역에 대마도의 뭐 지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걸 다 담아놓은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 임나국에 시타로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고대 임나국에 시카타, 지다류, 한자로 그대로 읽을게요. 지다류, 지다하 이게 있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대마도, 일본 사람의 대마도 지에 보면 이 지다류라고 하는 것은 임나의 고대 이름 예로부터 지금도 가면은 대마도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다류, 지다하 다 있잖아요. 여기가 임나예요. 여기가 임나.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 지다하 써 있잖아요. 지다하 써 있잖아요. 이렇게 고대 임나국에 지다류, 지다하가 있었다. 대마도지 197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쓴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임나가 어디 있었느냐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임나가라를 갖다 쳤다. 그 광개토대왕이 쳤다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대마도를 쫓아가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큐슈예요. 큐슈에 있는 시라성과 도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알라인이 여기를 지키게 했다. 그 다음에 탁순 단만 무장을 취하고 알라인으로 수병케 했다. 이 세 번이 나오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해석을 못합니다. 자, 알라가 뭐냐? 고구려계 아까 보셨죠? 다파라국이 있었잖아요. 협보가 건국을 했잖아요. 고구려계 국가잖아요. 그죠? 고구려계 국가 다라가 있고 고구려에서 내려온 또 알라가 있어요. 고구려계 알라인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전쟁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마도를 뚫고 큐슈로 오고 이런 과정들을 여기 보셨죠? 고구려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임나가라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큐슈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담노를 정벌하고 이렇게 무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는데 이걸 알아야 사실 신라사도 제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축자국에 삼신이 왔어요. 여기 축자국, 큐슈 북부에 여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있거든요. 삼신이 나타나가지고 왜 나의 백성을 빼앗아 가느냐? 나는 너를 참사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람같이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있습니까?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검도 태자왕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내가 바로 광개토 대왕이다 공중에서 외쳐 가로되. 그거를 여기다 일본 서기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검도 태자왕,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검도 태자왕은 광개토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 와가지고 큐슈 북부 해안을 건너와서 뭐냐면 알라의 도움을 받아서 도성과 시라성을 함락하였다. 가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시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도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 지금도 있는 곳이에요. 시라성과 도성을 함락시켜가지고 외적이 우리의 공격을 받고 집중팔고는 다 신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이후에 뭐냐면 고구려 유민들의 문화가 나타나요. 그 이후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요. 구마모토에 가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그 시기부터 나타난 장식고분군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장식고분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인들이 자신의 박물관을 형성을 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광개토대왕 비문. 보이시죠? 광개토대왕 비문. 이거를 왜 여기다 해석을 해놨을까요? 광개토대왕이 내려오고 나서 이런 장식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뭐 학계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도태자왕이 하면서 검도태자왕이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일본의 일왕이 천왕이 담노도에서 사냥을 하고 황비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전쟁에서 왕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일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왕비가 죽고 그 다음에는 이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의 축자부의 차지부를 파하고 그 땅을 모두 삼신에게 주노라. 여기 축자부 여기를 삼신에게 주노라. 이건 뭐냐면 광개토태양 고구려가 완전히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구려가 여기를 완전히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경주에 가면은 요게 나오죠. 자, 이때 이제 광개토태양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지나가서 제를 지낼 때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걸 신라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신라하고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신라를 구원해 줬잖아요. 신라를 구원해 줬으니까 신라에게 광개토태양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추모를 하도록 이 그릇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릇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릇하고 뭐 비문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국강상 할 때 이 강이라는 건 북두칠성이에요. 나라의 북두칠성과 같으신 광개토태왕이시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똑같이 써 있죠. 여기 국강상, 국강, 북두칠성과 같으신 광개토태왕이시여라고 하는데 또 여기 뭐냐면 요게 북두칠성의 형상입니다. 우물정자. 우물정자는 북두칠성의 상징이거든요. 우물정자. 칠성을 상징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부 소봉총에 요것도 같이 나왔죠. 길림성에서 왔던 고구려에서 준 겁니다. 장수태왕 원년에 태왕의 치세에 태왕이 교시하여 세근을 사용하여 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요걸 신라에 준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태왕은 임나연정을 만들어요. 임나연정이라는 건 뭐냐면 대마도가 임나였는데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왜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중간에서 뭐냐면은 여기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를 임나연합정권을 만들었다. 대마도만 임나였었는데 이걸 연합정권을 만들어서 뭐냐면 고구려의 지시만을 따르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백제하고 왜가 결탁을 했는데 백제하고 왜를 결탁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뭐냐면 이 대마도부터 해가지고 이 큐슈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임나연정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식민지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직접 관할하였으므로 열제, 광개토태양 열제, 고구려 열제 명령 없이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바다와 육지의 여러 외를 모두 임나에서 통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큐슈에서 통제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가 원래는 임나가라는 대마도였는데 이게 10개국의 연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고구려의 통제를 받는 10개국의 연합. 이 가라알라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다라가 있죠. 아까 보셨던 졸마고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국에서 유적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10개국을 어디다 놨습니까? 한반도 남부에다가. 우리 학계는 이 임나 10국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서기에 나오니까 전부 다 일본의 학자들이 맞춘 대로 우리나라에다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임나 10국, 사이기국 뭐 이런 거, 뭐 임내국 해가지고 알라국 전부 다 여기 이제 한반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고 최근에 한국 고대사학회가 그러니까 최근 일이에요. 6월 14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나 가라사를 복원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임나를 갖다 자꾸 임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민 사회에서 자꾸 압력을 높여가지고 임나라는 용어가 박물관에서도 사라지고 자기들이 못 쓰니까 답답해가지고 야, 그 광개토대왕이 임나 가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못 쓰냐? 이거 복원해야 된다.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다음 장에 임나 10국 다 여기 있잖아요. 한반도 땅에 여기다 다 복원해야 된다. 이 고대사학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어야 된다. 임나 사현도 여기다 넣고 임나 사촌도 여기다 놓고 임나 10국도 여기다 놓고 임나의 지명이 한 20여 개가 되거든요. 다 집어넣어요. 임나 한반도선을 아직도 이렇게 이게 침략 이론이었는데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가 임나는 한반도 가야다라고 하면서 남부에 위치시킨 것을 우리 학계도 동일한 철로 위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임나 연정 다음에 임나 일본부라는 것이 464년에 그러니까 400년 그때가 광개토대왕 때잖아요. 60년이 지나서 그때는 뭐냐면은 임나 연정이 이제 허술하게 되는 거예요. 60년이 지난 때니까 이때는 임나 연정에 대한 주도권 쟁탈이 일어납니다. 고구려냐, 백제냐, 신라냐 이런 주도권 쟁탈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562년에 임나 10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신라가 임나 강가를 공격하여서 562년에 멸망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개국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삼국사기엔 대가야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를 갖다가 토벌한 사람이 이때 이사부 장군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15세 정도 되는 사다함이라고 하는 화랑을 앞세우는데 1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전단문으로 달려 들어가. 여기입니다. 여기 전단문, 센단. 지금 전단문이라고 했을 때 이 전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구마모토에 있는 이 지역으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이걸 완전히 복속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미 신라가 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위쪽을 가지고, 북쪽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와서 이 임나식국을 완전히 정벌한 때가 562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풍왕 때 이런 것도 다 왜곡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시기를 보시면은 버풍왕 때 이제 금강가야, 그다음에 아라가야 전부 다 이렇게 멸망시키거든요. 여기 보시면 532년에 금강가야를 항복시키고, 그다음에 538년에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는데, 이것도 우리 학계에서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아라가야가 분명히 우리 문헌 기록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아라가야는 신라 버풍왕 때 멸망했다는 기록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학계입니다. 부정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사부 장군이 뭐냐면은 이사부 장군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갑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사부 하면은 신라 장군 이사부 독도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로 갑니다. 큐슈 북부로 가거든요. 일본 서기에는 이질부레라고 나와요. 이사부 장군이 다다라 원에 머물면서, 이거 다다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나 사촌을 갖다가 공략을 했다라고 하는데, 임나라고 돼 있으면 전부 다 한반도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다라, 이거는 다대포야. 여기를 이렇게 비정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다라는 다대포야 라고 하는데, 이 다다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본엔 다 있어요. 4군데나 있어요. 다다라 네 군데나 있는데 왜 다대포에서 찾느냐? 이 중에 하나다. 이 중에 하나인데 큐슈 북부에 있는 거죠. 큐슈 북부에 써 있죠. 다 똑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다다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다라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다다라라고 곳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4곳을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4곳이 다 명칭이 다 있어요. 똑같은 게 수나라 뭐 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 다른 분이 찾은 건데 여기 보면 똑같이 큐슈 북부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수십 년 전에 큐슈 북부를 신라가 이렇게 이사부에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 562년에 가야를 토벌했다 또는 임나 관가를 토벌했다라고 하는 게 어디냐? 전단 마치로 들어가서 5,000명이 토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모두가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신라 천년 왕조의 뿌리를 다시 보다. 신라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 축이자 광명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정신분화의 보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제 식민사학의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의 전반기 역사, 내무랑 이전의 역사가 완전히 부정되고 왕실의 혈통과 기원이 허구로 매도되어 왔습니다.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명백히 신라가 조선의 유민 진한 육부의 후예임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박혁거세, 김할지, 석탈해,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실제 고대 역사에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신라는 황금의 나라였다. 황금인간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인간. 이 황금인간이라는 건 뭐냐?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이제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곡이 있어요. 우리 한국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죠. K-pop 데몬 헌터스라고. 그 곡이 뭐냐면 골든입니다. 골든. 골든이란 곡이 있는데 이 곡을 틀면 이제 유튜브에서 차단이 돼요. 저작권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곡의 핵심이 뭐냐면 건어비 골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반드시 골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황금이 될 거야. 내가 사람이 어떻게 황금이 됩니까? 반드시 황금 인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빛나는 인간이 될 거야. 또는 뭐 환한 인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환국부터 환국에 환인 천재가 계셨고 환웅이 있잖아요. 전부 다 환입니다. 단군왕검도 이제 환검이라고 했죠. 환을 추구를 해왔어요. 밝음, 광명 이런 거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거를 어떤 빛깔로 얘기한다면 백색도 얘기할 수 있지만 황금으로, 궁극에는 황금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빛의 인간, 환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이제 신라에서도 추구한 황금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